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통화량이 이렇게 밑으로 꺾여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아직 기준금리 말고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이 충분히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장기국채는 전혀 안전자산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주식과 똑같은 나스닥과 똑같은 위험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를.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뉴스랑 이런 걸 보면 네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의 위기를 2008년도와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네네.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되게 사실은 예전부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주제인데 지금 마지막에 겪었던 어쨌든 큰 위기가 2008년이다 보니 다들 이제 그렇게 유동성이 없어서 부러지고 한마디로 디플레이션,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으로 생긴 위기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연준을 두려워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늘 말했듯이 그런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2008년하고 과연 지금 현재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모르시고 보통 2008년 그냥 위기 하면 2008년 마지막 위기를 떠올리니까, 다만 지금의 위기는 2008년과는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70년대의 위기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는 어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개 다른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다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08년 리먼 사태가 생기기 전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8년 이전에도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얘기하듯이 유가의 상승 그 자체가 이제 경기를 침체시켜서, 그러니까 100불 넘어가면 이제 소비자들이 감당을 전혀 못할 거다. 그래서 경기를 침체시키고 다 이제 유가가 필수재가 올라가니까 돈이 아예 없어서 완전히 다 부러지고 막 크레딧 이벤트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막 이런 디플레이션적인 그런 이제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요 영상 저희가 지지난번인가 촬영했던 요 영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짧게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지 유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아니라 늘 반대인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 유가 같은 한정된 재화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의 현상인 거죠. 만약에 제가 지난 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급적인 영향으로 유가가 만약 오펙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렇게 감산을 한다라고 해서 유가가 그냥 그렇게 수직 상승을 한다면 화폐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유가만 그렇게 오펙이 아예 우리 앞으로는 아예 생산을 안 할래라고 해서 수직 상승을 한다면 다른 재화들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대로, 그죠? 유가의 상승 그 자체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유가의 그 상승 자체가 이제 시장이 아주 디플레이션적인 그런 붕괴를 맞는,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다시 말했지만 통화량이 어떻게 돼 있다? 저희가 다시 또 아주 여러 번 하는 광의 통화 M2의 차이를 보여드렸지만 통화량이 장기 추세선에 비해 여전히 엄청 높게 이렇게 떠 있다. 그죠? 그럼 그 말은 지금 현재는 진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떤 수요 공급 현상에서 발생한 이제 그런 케인즈학식의 그런 일시적인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진짜로 70년대나 40년대 그리고 20년대 초반에 발생했었던 정말로 화폐적 인플레이션 시기라는 거죠. 1910년대랑 이제 40년대, 70년대 발생했었던, 20년대 초반에도 발생했었는데, 그럼 화폐량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럴 때 만약에 유가에 대한 수급 문제가 있거나 한다면 유가도 상승하지만 이 유가가 다른 거에까지 화폐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까지 유가의 상승이 물가를 전이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량 자체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저뿐 제가 아니라 처음 얘기하신 분이 누구죠? 밀턴 프리드먼.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늘 역사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맞았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말을 기억을 하신다면,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은 늘 핑계를 댈 때 무슨 공급망이 부족해서 공급망이 차질이 와서 뭐 인플레이션이 왔다,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만든 게 정부와 이제 연준인 거고, 인플레이션의 근원적 사전적 어원은 예전 웹스터 사전이라고 있어요. 미국 그 예전 사전을 보면 원래 어원은 통화량 공급의 증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원래 사전적 정의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언젠가부터 70년대 너무 고생을 하고 나니까 케인즈학식으로 뭐 수요와 공급의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점점 뜻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 통화량 공급의 증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면 결국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그게 한정된 재화를 쫓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다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다 생산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뿌려서 수요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잠재 수요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공급은 완전히 없는데 리오프닝이 되니까 얼마나 그 수많이 뿌려졌던 돈들이 무엇을 쫓았겠어요. 그죠? 온갖 뭐 당장 필요한 재화들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공급망 차질을 만들어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하려는 말은.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케인즈학이 너무 뿌리 깊숙이, 케인즈학이야말로 정말 정부나 그런 어떤 포퓰리즘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정부나 그런 입장에서 제일 차용하기 좋은 경제학 이론이죠. 경제가 좀 힘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고 포퓰리즘을 하고, 이게 케인즈학인데 그런 거에 이제 기반을 하다 보니. 근데 케인즈학이 모든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거에 다 어릴 때부터 깊숙이 침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인데 08년과 같은 위기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장기 국채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게 고평가된 주식의 멀티플을 정당화 시켰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주식이 해칭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채를 계속 샀는데, 이제 오히려 주식이 떨어질 때는 언제 떨어지죠? 장기 금리가 오를 때만 떨어진다고요. 당연하죠. 통화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2008년과 같은 어떤 유동성이 없는 그런 디플레이션적인 것까지에는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 첫째,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이 너무 많이 여전히 풀려있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통화량이 이렇게 밑으로 꺾여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아직 기준금리 말고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이 충분히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그걸 위해선 장기금리가 아직 추가로 한참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2008년 제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008년과 지금도 똑같이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예. 지금 사람들 2008년 때 예. 좀 급격하게 오른 유가가 물가를 침체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오른 유가가 물가를 침체시킬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유가는 있는데, 알아서 다시 그쵸. 2008년, 2009년, 10년처럼 알아서 다시 처박힐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싸진 가격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약이다. 그게 한편으로는 맞아요. 비싸진 가격 그 자체가, 높은 물가 그 자체가 개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약이다가 한편으로는 맞아요. 첫째,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화폐의 증가가 없었어야 되고, 통화량의 증가가 없었어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 높아진 물가는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약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다시 말하지만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폐가 증가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현상이 똑같으려면 그쵸. 화폐량이 동일해야 된다. 그렇죠. 화폐가 네, 동일한 그렇죠. 상태에서 어떤 뭔가 정치적인 이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그냥 치솟았으면 높은 가격이 물가를 해결해 주는 게 맞죠. 다만 제가 말했듯이 화폐가 이렇게 증가, 이게 가장 핵심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자산 가격들을 보시라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웰스 이펙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장기채를 매수하는 게 주식에 대한 해칭이라고 생각하고 막 샀는데, 그죠? 네네. 왜 반대로 장기금리가 오를 때만 주식이 빠지고 장기금리가 내릴 때는 주식은 반대로 오를까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예. 왜 그럴까요? 웰스 이펙트가 너무 많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의 효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 안에는 단순히 현찰이나 그런 유동성뿐만 아니라 어떤 부의 효과도, 자산 가격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어도 내 자산 가격은 그걸 떠나서 이미 지난 10년, 왜냐면 연준이 2008년부터 계속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지난 10년 넘게 내 자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럼 물가가 높아졌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자산 가격이 먼저 그 10년 넘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까지 이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집을 담보로 뭘 해서 더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유동성이 먼저 소멸이 그래야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요? 화폐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은? 그럼 그 소멸이 되려면 어떻게, 부의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낮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부의 효과가, 유동성이 많은 상태여서 부의 효과가 높은 상태라면 그게 소멸이 되려면 장기금리가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소멸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이 그렇죠. 됐던, 금융 비용이 됐던, 네. 그게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고정금리로 아주 길게 해놓은 분들이야 정말 천운으로 잘 한 거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변동금리가 많죠. 그럼 좀 있으면 다 계속 롤오버가 되고, 미국 장기금리가 그렇게 오를 때 한국 장기금리도 같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롤오버가 결국엔 돼야 될 텐데. 당연히 그 유동성이 소진이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면 그게 소진이 되기 위해선 장기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장기 국채는 전혀 안전자산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주식과 똑같은, 나스닥과 똑같은 위험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 멀티플, 장기금리의 상승이 주식의 멀티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거고, 2008년과 지금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 왜 똑같은, 그러니까 자정효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 자체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가격이 오른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2008년에는 그게 통했고 지금 통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2008년은 유동성이 전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어떤 잘못된 무슨 버블과 환상이 불어서 다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파생상품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막 엄청나게 키우고 유동성이 없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 그 고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제가 파생 출신인데 그 고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그런 게 온 거고, 실제로 지금 어떤 부동산이나 그 뒤에 규제가 얼마나 강해졌는데, 말했지만 화폐가 이렇게 불어나 있고 유동성이 2008년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게 늘어난 상태에서 어떤 그 뒤에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요새 CFD도 한국에서 또 못하게 하던데 그렇게 레버리지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성이 그들이 생각하는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오려면 유동성이 모두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이 되기 위해선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2008년과 지금 다른 이유를,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유동성, 두 번째가 이제 부의 효과.
근데 부효과가 꺼지기 위해서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들이 떨어져야 된다. 이 두 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네네. 메커니즘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한 2008년 당시에는 장기 국채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레토릭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어디 가서 제가 출연하는 영상이었나 뭐 어디서 댓글을 보니까 2008년에는 또 통화량이 양쪽 하나 하면서 M2가 엄청 늘었는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서 지금도 안 올 거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건 지난 과거 영상 중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고 저희 프로팅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깊게 설명했고 2020년, 21년부터 처음에 저희가 인플레이션 경고한 게 아마 20년, 21년 이때니까 그때부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칼럼을 그 링크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리날덴이라고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매크로 분석가인데 그거를 저희가 번역을 예전에 해놨던 게 지금 공개 칼럼으로 돼 있거든요. 2008년의 양적 완화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주 소수의 기관들만 소수의 자산가나 이제 법인들만 접근이 저금리였지만 실제 접근 자체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다 보니 리테일 시중은행 딴에선 대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리테일 은행들은 그 자기들은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진짜 대출이 부도가 나면 안 되고 하는데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란 게 뭐죠? 기본적으로 힘들다 돈이 너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하고 유동성 정책을 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아무한테나 막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있는 자산가들 아니면 기업들 뭐 아니면 기관들 한들은 굉장히 저리에 차입하기가 좋았죠. 근데 그렇게 저리에 차입하면 그들이 그거를 어떤 설비 투자에 사용해서 기업들의 캐펙스나 뭐 막 이렇게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걸 안 하죠.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라고 하면 아이고 다들 힘드네, 너도 힘드네, 나도 힘드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2010년대에 이제 뉴스를 보면 다들 기업의 현금 유보율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오히려 캐펙스 투자는 이번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발생하는 거지. 그럴 때는 기업들은 저리에 해놓은 다음에 그 돈을 어딘가에 파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저리에 했으니 근데 거기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서 장기 국채를 계속 사들였잖아요. 장기 금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장기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래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에 다 파킹이 된 거죠. 특히 미국 기업들은 주식에 엄청 많이 파킹을 했고 한국 기업들은 다 부동산에 파킹을 했죠. 그죠? 그 과정은 광의 통화를 전혀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그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게 소수의 개인들한테는 접근이 어려워지고 아주 일부 이렇게 소수가 하다 보면 그거는 본원 통화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급진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만 광의 통화 M2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부터 이번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했지만 예를 들어 3조가 있어요. 3조를 아주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들이 전부가 5천만 명 전부가 우리나라. 그럼 그것과 아주 자산가 한 명만 대출을 저리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라고 한다면 이 돈의 유통 속도나 돈을 쓰이는 속도가 첫째가 빠를까요? 둘째가 빠를까요? 그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렇죠. 훨씬 더 개인들이 빠르죠. 훨씬 더 빠르게 개인들은 3조를 나눠서 다 대출 받아서 바로 다 써버리겠죠. 그죠? 근데 자산가 한 명이 그냥 받았다. 그럼 그게 뭐 그 한 명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그럼 결국에 그 돈은 어딘가에 파킹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원 통화 MB의 증가와 M2는 광의 통화는 한마디로 개인들한테까지 다. 자, 2020년 팬데믹 때 어떻게 됐죠? 재정 정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뿌려졌잖아요. 미국과 선진국 위주로 우리나라는 100만 원으로 그쳤지만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그냥 개인들한테 다 뿌려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본원 통화의 상승만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2008년 이후에 디플레이션 사이클임에도 계속 자산 가격이 올라갔듯이. 다만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된 게 이제 끝판왕, 이제 마지막 최종 레벨까지 온 건데,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되기 위해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됐기 때문에 전이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화폐량이 늘어났어도 그분은 아예 아마 그 댓글 남기신 분은 이제 그 지식이 없으셔서 그랬을 텐데, 저희는 워낙 예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 했지만, 저희를 새로 보시는 분들은 또 계속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말 어떤 케인즈학적인 잘못된 시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장기채에 투자하셔서 이렇게 그런 게 안 오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 네, 꼭 저희 아래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일단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간단히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를 2008년과 비교를 해서 2008년에는 유가 오르고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클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본질을 모르니까 다들 하는 얘기다. 예. 근데 왜 2008년과 지금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통화량의 차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통화량만 보면 된다. 광의 통화, 본원 통화 말고 광의 통화, M2. 그 두 번째가 이제 부의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덧붙여 주신 거는 유동성은 다 똑같은 유동성이 아니다. MB와 M2.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유동성과 네. 소비자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전이시키는 그 유동성의 성격이 다르니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저희가 공개 칼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 섹션에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올려놓은 칼럼이니까 꼭 이거는 보셔야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 뭐 저희 프로틴을 꼭 구독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보시면 아주 앞으로 사시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네, 이렇게 무료로 업로드했을 때니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